갑자기 앞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오더니만 한반에 55명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때 1번부터 나와. 그래가지고 1번에 나갔어. 남고다 보니까 지금 동이천고였거든. 남고다 보니까 이만한 빨래방망이 같은 게 있었었는데 그것 갖다가 그냥 5대 때리는 거야. 5대씩. 왜요? 그게 미스테리야. 근데 1번부터 55번까지 다 맞았어. 다 맞았는데 그러면서 지 혼자 씩씩거리고 나가. 다들 왜 맞은 거야? 왜? 갑자기 왜? 그게 아직까지 미스테리야. 미친놈이라니까. 그때 이후로 지구가 완전히 그냥 정말 확 떨어졌어. 남고에서는 별일이 다 있어요, 진짜. 그거 재밌어요? 네. 그거 폴더 요즘 유행인데 폴더 만들어줄까? 어? 자, 그러면 우선은 이 단일 변화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148페이지, 교재 148페이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 고기압 저기압 중에서 고기압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압 그러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보다 기압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고기압하면서 지금 요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요렇게 지면에 있던 공기가 어떤 이유로 요렇게 있다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부피가 이만큼 커진다. 이건 저기압이지. 반대로 위에 있던 공기가 밑에 내려온다. 그러면 이건 고기압. 얘는 저기압, 얘는 고기압. 우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하 운동을 하면서 내부의 온도가 바뀌더라 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기압을 볼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말고 요걸 보도록 합시다. 자, 얘가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온대.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어떤 공기가 주변과 좀 다르게 꽉 눌러. 그럼 여기가 좀 압력이 높아진단 말이지. 그러면 기압이 높아지니까 고기압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중심부가 지금 고기압이야. 이것은 땅바닥입니다. 이거 땅바닥. 그러면 내려온 공기가 주변으로 퍼져 나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 공기가 바깥쪽으로 퍼져 나가려 합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퍼져 나가려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기가 지면까지 내려와가지고 주변으로 퍼져 나가려고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저게 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기는 없다고 보시면 돼. 지구 표면에서. 왜 그러냐면 지구가 자전을 하거든. 그럼 지구가 자전하게 되면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겉보기 운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힘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전향력이라 해가지고 이 힘이 나타나게 돼요. 지구과학에서 전향력은 정말 많이 써먹어.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원리를 잘 이해하고 됩니다. 우선은 전향, 방향을 튼다 이 뜻이야. 방향을 트는 힘인데 실존하는 힘이 아니라 가상의 힘. 이게 왜 가상의 힘이냐면 방향을 트는데 가상의 힘이래. 근데 이거는 실제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얘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방향이 틀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얘가 가상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요거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지구를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정면에서 바라봤대. 그럼 여기가 지구의 적도가 돼. 그럼 여기가 지구의 북극, 지구의 남극이 됩니다. 지구의 자전 방향은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서에서 동방향으로 이쪽으로 자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에서 동방향.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천문을 할 건데 이게 그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걸 관련된 천문이 G2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적당한 예는 아닌데 만약에 희망한 학교를 못 갔다. 그러면 그거를 평생 볼 일이 없어. 근데 희망한 학교를 갔다. 그러면 1학년 2학기 내신이거나 2학년 1학기 내신이 될 거야. 그 학교에서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된 그림을 이렇게 위에서 바라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구의 적도가 있는 것이고 가운데가 지구의 북극이 되고 있는 거야. 지구의 자전 방향은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임의대로 선 하나를 찍 그었어. 그 경도지, 경도. 이것을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북극에서 적도 쪽으로 선을 내린 거기 때문에 북극에서 적도 쪽으로 선을 이렇게 내린 거, 요거랑 같은 선입니다. 경도예요. 자, 그러면 이래 있었을 때 여기 적도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이야. 얘를 데리고 지구와 자전을 한대. 그러면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올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 자전 축에 서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쓴 상태에서 그냥 한 바퀴만 도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지구 한 바퀴를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구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고 하루를 계산하기 편하게 20시간을 본다고 치면 이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시속 2000km로 해서 지금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고 여기 자전축에 서 있는 사람은 이동거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의 속력은 없다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적도가 훨씬 더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실제 돌아가는 속도가 느립니다. 이것을 물리에서는 적선속도 또는 선속도라고 하게 되는데 뭐든 상관없습니다. 얘가 빠르고 올라갈수록 느려지더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른 곳과 느린 곳이 지구와 구면이다 보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쭉 좀 돌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빠른 곳, 느린 곳 결정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요 사람이 요 지역에다가 뭔가 이렇게 던졌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구 밖에서 볼 때는 얘가 직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직선상으로. 그냥. 그런데 문제는 얘가 지금 빨리 가는 과정에서 느리게 가는 지역에다 뭔가를 던졌기 때문에 얘는 관성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더 앞으로 가서 여기에 떨어져요. 파란 것은 지구 밖에서 봤을 때의 실제의 이동 경로가 되는 것이고 빨간색은 지구 안에서 봤었을 때의 겉보기 운동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일로 던진 건데 오른쪽 꺾였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이 꺾였는데 가는 동안에 뭐 힘을 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상의 힘, 꺾는 힘을 전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지. 반대로 이 지역에서 일로 뭔가를 이렇게 던졌대. 그러면 느리게 가는 지역에서 빨리 가는 지역으로 던졌기 때문에 그 빨리 가는 거에 뒤쪽으로 가서 얘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에. 북반구가 이렇대. 그럼 남반구 똑같겠지. 여기서 뭔가 이렇게 던졌어. 그러면 빨리 가면서 던졌기 때문에 더 앞으로 가서 여기에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여기서 이쪽으로 뭔가 직선 날아갔다. 그러면 가는 동안에 벌써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물체가 지구 밖에서 볼 때는 직선상 움직임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가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것을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전향력이니까 힘이니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겠지. 하나는 크기와 하나는 작용 방향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우선 크기와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쓸 건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 mv 오메가 사인 세타 요게 전형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야. 여기에서 m은 질량 단위 질량을 많이 쓰기 때문에 m을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v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얼마만큼 빠르게 보이는지 속도 그 다음에 이거 w가 아니라 오메가인데 얘는 각속도 사인은 뭔지 알 것이고 세타는 위도 이렇게. 그래서 전향력이라 하게 되면 위도가 높아질수록 이 꺾이는 힘이 더 강합니다. 그 다음에 방향이 여기서는 방향이 중요한 것인데 요거를 좀 기억하라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향과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북반구는 파란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꺾입니다. 그리고 남반구는 파란색 방향에 대해서 왼쪽으로 꺾이고 있대. 그래서 북반구하고 남반구하고 요게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북반구는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 남반구는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왼쪽 직각 방향으로 나타나더라. 요 얘기입니다.
이걸 처음 정리한 사람이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코리올리라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지 이름을 따서 코리올리의 힘 또는 코리올리의 효과 이렇게 말합니다. 약자 쓸 때 보통 C 또는 뭐 CO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간대. 이게 밀어내. 그러면 얘가 움직이자마자 얘가 전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전향력을 받게 돼. 그러면 실제 공기는 어떻게 움직이냐? 여기서 이 힘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야겠지. 이렇게. 이해되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고기압. 그러면 우선 중심부에서 하강 기류가 존재한다. 하강한 공기는 지면에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다. 발산한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흩어질 때는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흩어지더라. 이렇게. 이게 고기압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저기압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기압 중심이 있다 치고 여기가 지면이야. 그러면 바깥쪽이 고기압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공기를 밀어 넣으려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향력은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돼. 그러면 공기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꺾여서 들어옵니다. 꺾여서 이렇게. 저기압으면서 반시계 방향이 되고 있다. 이 얘기지. 돌아가는 방향만 보면 이게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가 나오게 되는 것들이야. 북반구에서는 고기압의 시계 방향, 저기압의 반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고기압의 반시계 방향, 저기압의 시계 방향. 이렇게. 그럼 전향력의 작용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고기압은 대략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14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고기압의 종류, 그래서 뭐가 나온 게 있어. 그 고기압의 종류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맨 밑에 나와 있는 그 그림 이거 하나만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게 뭐냐면 등압면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등압선이 아니에요. 등압면이야. 이 등압면과 같은 말 그대로 같은 기압을 연결한 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옆에서, 지금 그 그림 말고 지금 다르게 봤을 때 옆에서 만약에 그림을 그려보자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지면이 있대. 이 지역을 우리가 A지역, 이 지역을 B지역이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합시다. 이런 식으로. 기압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시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공기 질량에 따라서, 공기량이죠. 그에 따라서 기압이 다 달라져. 그게 수평 방향으로도 그렇고 상하 방향도 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현재 지면의 기압이 1000헥토파스칼이다. 이거 지난주에 동안 기억나지? 헥토파스칼 뭔 의미인지 이건. 자, 1000헥토파스칼이래. 자, 그랬었을 때 A지역을 봤더니 A지역에서 위로 올라가서 기압은 떨어집니다. B도 마찬가지야. 공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랬을 때 A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2배 헥토파스칼을 봤더니 여기쯤이래. A지역은. B지역은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래. 그러면 같은 기압을 연결하잖아. 그러면 900에서부터 여기서 쪼개가지고 그대로 가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그어볼 수 있다는 얘기지. 900끼리만 연결하면. 하나만 더 봅시다. A지역 800헥토파스칼 나타나는 높이를 봤더니만 요만큼이었대. 이 높이. B지역은 대략 한 요만큼이었대. 그러면 그대로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800헥토파스칼 등압면. 그래서 등압면이 어느 지역은 높게, 어디는 낮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같은 높이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의 기압을 비교하면 얘는 900과 1000 사이에 있어요. 900과 1000 사이에 있으니까 900 얼마 헥토파스칼. B 지역은 800과 900 사이에 있으니까 800 얼마 헥토파스칼이 나타나더라. 이 얘기지. 같은 높이로 봤을 때. 그러면 확실히 A 지역의 기압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 아주 간단한 내용이야 이건. 등압면이 올라간 쪽이 고기압이고 내려간 쪽이 저기압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한 번 하고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잖아. 첫 번째 한 거는 개념이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합시다. 여기서 보면 고기압 쪽과 저기압 쪽에서 등압이 경사가 졌어요. 이렇게 이 경사진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 바람을 밀어내는 힘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람을 밀어내는 힘이. 그랬을 때 그 바람을 밀어내는 힘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압, 경도력이라고 얘기를 해. 기압, 경도력. 여기서 기압은 먼저 알 것이고 경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경사진 정도라는 뜻입니다. 경사진 정도. 그래서 경사도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힘이라는 뜻인데 이게 보통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이것이. 바람이 부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기압 차이에서 생길 수 있는 기압 경도력이야. 근데 이 기압 경도력을 구할 때는 공식이 따로 있는데 pH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밀도 분의 1 곱하기 두 지점 사이에서의 거리 높이차 분의 두 지점의 기압차로 구해집니다. P는 압력차, 기압차, 델타 P는. 그 다음에 델타 H는 위아래로 봤으면 높이차, 수평으로 봤으면 거리차에 해당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다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 경사도. 미끄러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경사도를 다르게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만큼의 높이를 우리가 H라고 치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요 수평거리를 X라고 치자네. 그러면 얘는 요 경사도, 요거 중력가속도 곱하기 얘는 델타 H분의 델타 X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사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공기를 얼마만큼 세게 밀어낼 수 있는가 요것으로 설명 가능하더라 이 얘기지. 그러면 요 놈이야. 고에서 저로 밀어내고 있는 요 놈이 기압 경도력. 고에서 저로 밀어 넣고 있는 힘 요 힘도 기압 경도력 이렇게. 두 번째 하는 거라서 2랑 1이랑 지금 섞어서 하고 있는 중인데 거예요 지금. 자, 난 지금 이거 이게 안 된다 하는 부분. 계산을 왜 하는지 알겠지? 좀 저기 G는 뭐예요? 중력 가속도. 그게 있다. 우선 쓰면 정리하면서 그냥 들어. 잡담이니까. 이과를 지원해서 가잖아. 그치? 네 여기서 문과 갈 사람 없을 거잖아. 이 와중에. 그치? 우선은 이과 선택한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야. 정말 잘했어. 문과는 이거 촬영 중인데 이런 말은 너무 하는데 현실이야. 문과는 우선 서울대 나와도 갈 데가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어쨌든 이과는 어떻게든 갈 길은 열려. 근데 그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기 전에 한참 막 내신을 따고 막 이래야 되잖아. 니는 또 문이과 통합이잖아. 그런데 그 이과 공부를 하다가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렇잖아. 20화생지 정보 빼고 20화생지 이 5과목 중에서
다 등급이 잘 나올 수는 없단 말이지. 근데 정말 결정적으로 수학이 안 나와, 등급이. 그러면 참 곤란한 상황이야. 근데 그때 한 줄기 구원의 빛이 있어. 뭐냐면 지구과학이야. 왜 그러냐면 지구과학은 우선은 이게 지금 처음 접하는 거라 이게 어렵단 말이야. 근데 하다 보면 한 1년만 빡씩 고생하잖아? 그럼 웬만한 건 다 풀어. 웬만한 거는. 교육과정이 아무리 빡센다 한들 대학보다는 쉬울 거 아니야. 그래서 아주 쉬워. 그리고 이거를 접근을 하는 아이들이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이게. 그래서 지구과학을 한 빡씩 공부를 해버리잖아? 그러면 나중에 지학 갔다 대학 갈 수가 있어. 뭐냐면 정시가 아니라 논술로 갈 수가 있는데 문과 논술, 이과 논술 다른 거 알고 있지. 문과는 화려하게 뭐 말발로 막 써야 돼. 어휘 막 장난 아니야. 근데 이과는 그런 논술이 아니라 증명을 하는 거야. 시골 막 쓰는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 학교에서 보는 서술형 수학 문제 있잖아. 그런 거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인데 지구과학 논술을 잘 보잖아. 그러면 연대는 지학 논술이 있어서 그걸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상당히 유리해, 그게. 그럼 이제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지구과학 논술도 그러면 대학 가면 지학에 관련된 과를 가야 되나요? 아니야. 그건 상관없어. 우선 들어오는데 준비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지 그 과로 가라 이 뜻이 아니거든. 그래서 지학을 해가지고 논술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복수 전공하면 돼. 다른 전공을 선택하든지 전과를 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어차피 길이 열리니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무튼 그래. 그래서 과학고나 영재학교에서 일부 그런 애들이 있어. 막 다들 잘하잖아. 뭐 인천 진산 같은 뭐 80명 되잖아. 한 학년당. 그래서 나는 항상 70점 받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학으로 대학을 갈 수도 있어.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전공을 바꾸든 뭐하든 상관없으니까. 바꿨다고 뭐 입학 취소되나? 그건 아니니까. 역시 입시는 전술인가? 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이해됐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 등한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 기회 될 때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선 아니야. 자, 그러면 거기 밑에 한번 보세요. 148페이지. 자, 고기압의 종류, 그래서 정체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 해서 나온 것이 있고 그 밑에 그림 보시게 되면 온난 고기압, 한랭 고기압 요 말이 있는데 이게 온난 고기압, 한랭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뭐냐면 한랭 고기압은 말 그대로 얘는 차가운 고기압이라는 뜻이야. 차가운 고기압. 근데 어디가 차가운 거냐면 이 고기압의 중심부가 차가운 겁니다. 고기압의 중심부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지면이 이렇게 있네. 그러면 여기가 땅바닥이 너무 차가워져.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공기도 같이 차가워져. 그러면 공기가 차가워지면 부피가 수축을 하게 되고 밀도 커지니까 철퍼덕 눌려버립니다. 그럼 공기가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눌리면서. 그러면 얘가 눌리면서 위쪽 공기를 끌어내립니다. 하강비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고기압이겠구나. 이렇게. 대신에 위쪽에서는 공기를 빼앗겼기 때문에 여기에 공기량은 줄어들게 돼. 저기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변에서 공기를 이렇게 끌어모으더라. 이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게 이게 한랭 고기압이야. 이 한랭 고기압은 지금 얘기했다시피 이 중심부 여기가 차가워졌기 때문에 이름이 한랭이 붙은 겁니다. 근데 온난 고기압 좀 다른 게 뭐냐면 온난 고기압과 같은 경우는 지면이 이렇게 있어.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여기가 위도상 30도 부근이야. 여기가 적도 부근, 여기가 60도 부근이야. 그러면 적도에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해요. 60도 쪽에서도 찬 공기가 상승을 합니다. 그것이 이게 대륙 번개면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모이게 돼. 그래서 상층부에서 고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공기가 모여서 지면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그래서 지면에서 기압이 높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공기가 다시 적도 쪽으로 60도 쪽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달라. 얘가 원인이 돼서 얘가 결과가 나온 거야. 얘 때문에 얘가 생긴 겁니다. 근데 얘가 원인이 되는 것이고 얘가 결과가 돼요. 얘 때문에 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등압면이 아까 높은 게 고기압이고 낮은 게 저기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릴 수 있는 것이 고기압이야. 그러면 등압면이 위로 볼록해야 돼. 위로. 저기압이야. 아래로 오목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고기압이지 위로 볼록. 위도 고기압이네. 계속 볼록. 이렇게. 그래서 요 놈을 고기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기압의 높이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놈을 같은 말로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다 고기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난 고기압을 다른 말로 키 큰 고기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키 작은 고기압, 키 큰 고기압. 얘는 한랭 고기압, 얘는 온난 고기압. 대표적인 경우로 우리나라에서 이게 시베리아 고기압. 얘는 북태평양 고기압.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걸 알아둬야 되는 거냐면 요 놈이에요. 얘는 지면이 차가워져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한랭 고기압과 같은 경우는 고위도에서 잘 생성됩니다. 추운 지역 또는 아주 추운 겨울날 고위도 또는 겨울에 얘가 잘 생성이 돼. 근데 온난 고기압은 추운 거 더운 거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름이 온난이라 되는 것은 여기 가운데가 저기 주변에 비해서 따뜻하기 때문에 얘가 좀 온난 고기압인데, 이름이 온난이라는 뜻인데, 하반기를 타면서 단열 압축하다 보니까 여기에 도착했을 때 공기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온난 고기압인데, 얘는 지금 보다시피 여기 근처 잘 만들어져. 30도 부근에서. 그래서 얘가 생기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보통 중위도 고압대. 중위도 고압대에서 얘가 잘 만들어집니다. 중위도 고압대에 처음 들어가요? 그럼 다음에 할 겁니다. 그래서 한랭 고기압, 온난 고기압 그러면 생성되는 그 위치, 위도나든지 계절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얘는 계절하고 상관이 없어요. 얘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왼쪽 그림이 온난 고기압, 오른쪽이 한랭 고기압. 이렇게 등화면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나와 있는 그 148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일기도 있잖아요. 정체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정체성 고기압은 우선 규모가 커. 아주 커. 너무 커. 그리고 이동성 고기압은 규모가 작아요.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정체성 고기압과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다 보니까 얘가 이동을 못해. 한 곳에 딱 자리를 잡고 그냥 넓혔다 좁혔다 이것만 반복을 합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동성 고기압은 손바닥만 해. 그래서 이것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고기압. 소규모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 일기도 두 개 보시면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쓰여 있을 것인데, 왼쪽에 나와 있는 일기도의 시베리아 고기압은 어디냐면 왼쪽 일기도의 왼쪽 위에 H라고 되어 있는 그게 시베리아 고기압입니다. 왼쪽 일기도의 왼쪽 위에 있는 H라고 되어 있는 그것이 시베리아 고기압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일기도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일본 남동쪽에 H가 있지, 그게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고기압의 위치만 보면 대략 어느 계절인지 판단이 되고, 또 하나 우리나라랑 봐봐. 그 두 개 일기도에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시베리아 고기압에 영향을 받을 때는 우리나라 그 지나는 등압선이 남북 방향으로 되게 촘촘하게 있습니다. 남북 방향으로.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같은 경우는 등압선 간격이 넓어. 그쵸?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이라 했었을 때는 등압선의 그 간격, 그 다음에 패턴,
그리고 고기압의 위치 이걸 보면 어느 계절인지가 판단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판설 안 하면 잘 안 적죠. 방금 얘기했던 거 잘 봐. 등압선 간격, 등압선의 패턴, 남북 방향이냐 아니면 이게 대각선 방향이냐, 그 다음에 고기압의 위치. 북서 방향에 있으면 시베리아 고기압일 가능성이 크고 남동쪽에 있으면 북태평양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갖고 계절을 판단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대기업 해양에서는 계절을 겁나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계절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잘 정의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만 보기로 하고 다음 주에 유동성 고기압을 선택다 치고 그 기다려야 되는 얘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 10월 14일. 끝났어. 왜?